화제의 뉴스를 골라서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지난 화요일이었죠. 수학능력 시험을 마친 학생들 10명이 강릉 펜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는 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예. 수능을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우정 여행을 떠난 것으로 또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이 더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학생들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이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펜션에 머물던 학생 10명 중에 3명이 숨지기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목숨을 잃을 정도면 체내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그만큼 높았다는 뜻일 텐데 그 수치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나요? 네,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일단 40%를 넘으면 치사량으로 보는데요. 네. 예. 이번에 사망한 3명의 학생들의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는 48%와 55% 그리고 63%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치사량을 훌쩍 넘었네요. 네, 들어오면 안 좋다는 것은 말로만 들었는데 일산화탄소가 몸 안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일산화탄소는 사람의 폐로 들어와서 이제 혈액 속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혈액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게 됩니다. 헤모글로빈은 적혈구에 있는 단백질입니다. 네. 적혈구는 이 혈액 세포 가운데 붉은색을 띠는 세포인데요. 예. 이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사람의 호흡을 통해 들어온 산소와 만나서 결합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온몸에 이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세포 내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함께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산소와 결합을 해야 할 헤모글로빈이 일산화탄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서 우리 몸 곳곳에 제대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네. 예.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이 산소와 헤모글로빈이 결합하는 힘보다 일산화탄소와 헤모글로빈이 결합하는 힘이 무려 200배 정도 더 엄청 강하다라는 크군요. 겁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산화탄소와 헤모글로빈의 친화력이 무척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혈액 속에 이제 일산화탄소가 들어오면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산화탄소를 만나서 산소와 일산화탄소를 대체하게 되는 그러니까 교체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일산화탄소에 의해서 체내 산소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우선 저산소증이 일어나게 되고요. 뇌나 심장과 같이 산소 공급이 무척 중요한 기관의 경우에는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네. 이런 장기에 또 직접적으로 가서 조직을 손상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저산소증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 생존한 학생들에게는 고압산소 치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 치료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네, 급성 일산화탄소 중독 같은 경우는 치료 방법이 유일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압 산소 치료밖에 없는 건데요. 예. 고압 산소 치료는 대기압보다 조금 높은 기압, 그러니까 한 2에서 6 정도의 기압에서 고압 환경 속에 있는 환자에게 고농도의 산소를 주입하는 겁니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환자를 그냥 뒀을 때 체내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 이를 반감기라고 하는데 네.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시간이 보통 한 5에서 6시간 정도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네. 뒀을 그렇죠. 때는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압산소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시간이 20에서 30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만큼 이제 몸 안에 있는 일산화탄소를 빠르게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모쪼록 치료를 제대로 받아서 학생들이 잘 깨어나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과거에는 연탄을 피우던 시절에는 이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많다고 들었는데 요즘엔 연탄을 안 쓰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사고가 좀 심심찮게 나타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 연탄을 떼던 시절에는 연탄가스로 잘 알려졌는데 요즘처럼 이제 가스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예.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스 사고가 해마다 120여 건 수준으로 일어났는데 이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부상자는 여전히 이제 100여 명을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스보일러 사용할 때도 좀 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이 외에도 우리 일상 속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스보일러, 연탄 태우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네. 심지어는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때도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가스랑 연탄 같이 기본적으로 이제 탄소가 포함된 물질의 경우에는 산소와 만나서 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네. 이산화탄소와 물을 배출하게 되는데 산소가 부족할 경우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네. 되면 이산화탄소가
아닌 일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예. 일상에서, 그러니까 일상 속의 기압과 온도 조건에서는 불완전 연소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일산화탄소가 생겨나는 거는 이제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그나마 이제 가정에서 쓰는 가스레인지의 경우에는 뭐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이 미미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됐던 보일러의 어떤 배관 문제, 네. 이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 시설 점검을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일산화탄소가 위험한 게 색과 이제 냄새가 없어서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럼 뭐 예방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 그리고 예. 비자극성 가스이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는 아무리 누출이 돼도 인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기 중에 이제 20% 정도가 산소인데 그 중에 이제 일산화탄소가 0.2%만 들어 있어도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또 일산화탄소는 공기보다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쉽게 퍼져나가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점이 좀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를 감지하는 그런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추진하겠다, 설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이런 관련 규정 마련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좀 개인들이 경각심을 갖고 잘 살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DNA 검사를 통해서 궁합을 본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네. 근데 요즘 뭐 재미 삼아서 뭐 별자리나 뭐 혈액형, 뭐 사주나 궁합 보는 분들 많은데 DNA 궁합은 좀 새롭네요. 그러게요. 네, 일본에서 이제 DNA 궁합을 활용해서 집단 소개팅을 한 사례가 전해지면서 관심이 크게 늘었는데요. 예. 간단히 말하면 특정 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서로 비슷한지 다른지를 파악을 해서 궁합이 어느 정도 잘 맞는지를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네. 실제 이 미팅 현장에서는 DNA 검사에 따른 궁합 점수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수치가 한 70% 정도가 나오면 궁합이 잘 맞는다라고 오. 이제 네. 간주가 되고요. 미팅에 참여한 남녀는 뭐 나이나 직업, 뭐 수입 이런 것들을 일체 얘기하지 않고 공개하지 오로지 않고? DNA 궁합 예. 점수로만 만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DNA 궁합이라면 어떤 유전자를 검사해가지고 잘 맞는 DNA를 찾아낸다 이런 걸로 들리는데 어떤 유전자가 궁합이 잘 맞는 건가요? 네,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끌림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있는데요. 네. 염색체 6번상에 존재하는 HLA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는 우리의 면역 기능과 우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재밌는 건 이 HLA 유전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 이성적으로 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서로 다른 HLA 유전자를 가진 남녀가 궁합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이 HLA 유전자가 비슷한지 다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러게요. 네, 현재 이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경우에는 뭐 쉽게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본의 4개의 결혼중개 업체에서 이런 거를 실시하고 있는데 수많은,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한 수십만 원 정도의 돈을 내면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DNA 궁합이 잘 맞는 이성을 소개해 줍니다. 네. 그런데 이 HLA 유전자를 알아내는 방법은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요. 고전적인 방법이라면 뭐 이런 검사를 안 거치는 건가요? 네, 조금 특이한 방법이 될 수도 네. 있는데 스위스에서 남녀 100여 명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도입이 된 겁니다. 네. 사람이 HL 유전자의 어떤 차이를 네. 냄새로 인지한다라는 것에서 착안을 한 건데요. 냄새로요? 네, 연구팀은 이제 땀이나 음식과 같은 외부의 어떤 영향이 전혀 받지 않은 환경에서 네. 남성이 이틀 동안 입은 티셔츠를 여성에게 냄새를 맡게 했을 때 이 여성의 반응을 살펴보는 거죠. 예. 여성이 이제 자신의 HLA 유전자와 닮지 않은 남성의 옷에서 그 냄새에서 매력을 느끼고 서로 끌림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게 뭐 아주 기본적인 본능과도 좀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이 유전자가 서로 닮지 않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게 되면 면역력이 강한 아이가 태어나기 쉽다라는 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본능과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거죠. 재밌네요. 짝을 찾기 위해서 굳이 상대의 땀 냄새까지 맡아야 그러게요.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괜찮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땀 냄새를 맡아도. 그렇죠. 네, 신기하네요. 뭐 나중에는 뭐 네.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유전자로 이제 궁합 보는 분들이 좀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연을 만나는 일을 너무 과학적인 걸 접목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금 거부감이 되기도 하는데 앞으로 과학이 어디까지 침투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